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할 일을 하겠다, 내 임기는 총선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당 대표를 대통령실이 이렇게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해법을 놓고 최근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한 것 때문인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된 민생 토론회에 갑자기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국정이 장난입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어째 이런 일들이 좀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보인다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한번 짚어볼 텐데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지금 그 한동훈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몰카 이야기 하는데 아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옛날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때 TV조선이 몰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 뉴스버스 대표하고 있는 이진동 당시 부장이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 내용 가지고 수사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수사팀장하고 한동훈 당시 검사가 당시 수사팀으로 그거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시에 그거 조사하지 말았어야죠. 이거 함정 몰카니까 이거 조사하면 안 된다. 법적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거 다 하고 그걸 통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유죄 선고한 거 아닙니까?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잣대가 같아야 되는데 아니 잣대가 다른 게 적용하는 사람이 지금 정치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말 잘 보내셨지요? 광주의 한 시민님께서 만들어주신 동영상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쇼츠 계속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분기별로 선정해서 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할 리본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철근 총장 토요일 날 예. 창당대회 예. 잘 마쳤죠? 네. 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예. 예. 하여튼 덕분에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예. 창당 준비위원회 때도 사무총장인데 이번에 이제 사무총장을 새로 네. 맡으셨는데 예. 일이 많아지시겠는데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월요일은 방송 출연 오늘까지만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모든 집안 살림을 예. 다 맡아서 하셔야 되니까. 네. 수요일 날 한 번 더 나오시죠? 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그럼 이번 나오겠습니다. 주까지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혜연 우석대 개건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좋습니다. 잘 어울리나. 두 분이 아마 고향이 강원도 쪽으로 같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정선 영월입니다. 영월입니다. 참 좋은 곳이죠. 그리고 한때 KBS에 자주 출연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습니다. 닮은 게 많으시네요. 네,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널 네 분과 함께 돌아가는 정치권 살펴볼 텐데요.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뭐 이렇게 지도부가 만났다고 해요. 그리 어떤 매체가 보도했는데 뭐 만날 수 있죠. 뭐 당정 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도를 어떤 매체가 했고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궁금했는데 오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호 정말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네.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임기는 뭐 총선 때까지다. 물러나라고 한 게 맞는가 봐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우리 패널들과 함께 짚어볼 텐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좀 숙지하고 토론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나오면서 했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이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사 리스트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변함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정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본인 시각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민후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이 우선한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선민후사의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말씀 드린 거다. 이렇게 정리하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세요? 그럼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 제가 가서 될까요? 자, 오늘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김성환 평론가께 먼저 한번 좀 물어보죠. 오늘 좀 따져볼 대목들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일까 아닐까가 가장 궁금했는데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이네요. 네,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부인했거든요. 사퇴 요구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게 맞는 거죠. 그걸 제가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민후사 얘기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자기한테 요구한 거는 거기에 맞지 않다고 지금 표현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저는 아직도 판단을 좀 잘 못 내리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이제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제 무릎을 좀 치면서 아니 제 스스로가 왜 이걸 감을 못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자 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20일자 신문이죠. 19일 날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침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20분간 차담회 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일면에 그 기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긴급 회동이라고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토요일자 신문을 보면서 아침에 픽 웃었어요. 아니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만나는데 무슨 긴급회동이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떻게 이걸 긴급회동이라고 제목을 뽑아서 일면에다 올릴 수 있을까? 조선일보는 감을 다 잡았구나 그때.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정치감이 떨어지는구나. 다시 한번 제가 후회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사태는 그때부터 다 벌어져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17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에서 사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일 날 그때 이제 당 의총 있고 뭐 긴급 회동했다 의총 있고 그랬던 날짜 그거하고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 지나면서 이른바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실이 이미 눈이 확 돌았구나.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 편이든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메시지가 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그걸 사실상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건 그 정치 공작이다. 50일 만에 명품 가방 의혹 제기되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거기에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벌어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감을 제대로 포착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조선일보는 알고 있었구나.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순서대로 짚어봅시다. 지금 이게요 상당히 좀 복잡한 퍼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은 대통령 뜻이죠.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물러나라고 했을까? 물러날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정말일까? 아니면 쇼일까? 이런 것까지도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러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님. 대통령실이 뭐 대통령 비서실장 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킨 것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단 시켰으면 이제 당 대표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너 물러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물러나라고는 뭐 할 수는 있겠죠. 대통령도 당원이니까. 근데 물러나게 할 물리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되는데 비대위원장 사퇴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겠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한 비대위원장 사퇴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법이 물리적인 방법이 없지는 않죠. 그 동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비대위원들 다 사퇴하면 되잖아요. 근데 비대위원들이 거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방금 전에 이제 정보 보고 형식으로 받은 게 있는데 예. 친윤 일각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 그 윤리위에 제소할 명분과 사유는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후임 비대위원장을 원희룡으로 한다. 레알? 이런 식의 얘기를 또 어떤 분이 보내줬고요. 만약에 윤리위원회 제소한다면 뭘로 제소하는 거죠? 그 사유는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준대요. 만들어준다. 뭘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 보죠. 그런 것들 만들어 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대통령실에서도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배국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토론회 안 한다고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철규 인재영입위원도 비대위원. 비대위원이고 공관위원. 공관위원이 지금 인재영입위원회 회의 마치고 나오면서 멘트를 했는데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한테 이럴 수가 있냐. 공작에 당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또 반복했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사에서 11시부터 한호섭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대요. 그런 거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도 물러날 생각이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의중, 생각을 좀 듣고 싶어 하고 대통령의 생각도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얘기하는 것처럼 짜고 치는 거야. 네. 서로 약속 대련하는 거야. 네.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쇼라고 보이는데 쇼는 김원준 씨가 하는 거예요. 누구요? 김원준이라고 가수인데 쇼 끝은 없는 거야.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쇼는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이번 거는 쇼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속 대련인지 아닌지는 저런... 보면 알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약속 대련이 아닌 거고. 아니겠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아남아 있는 경우가 되면 그건 약속 대련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그건 짜고 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이제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다. 나 오늘 한동훈의 실질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독립선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만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 자체가 약속 대련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물러나면 그건 진짜죠. 그렇지. 근데 안 물러나면 그건 뭐라고 포장을 해도 짜고 치는 거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아. 음모론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요. 그것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렇게 기획하고 음모론을 할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지. 우씨, 이건 오늘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리 화가 나도 미생토론에 안 나와버리는 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뭐 그런 화가 나면은 지금 많이 뭐 안 대통령실에서는 감기 핑계를 댔다고 하던데 최영 교수님 감기 민생토론회를요 우리가 지난번에 비판했듯이 말이 토론이지 대통령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안 가면 그거 토론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주제도 아니고 민생토론회 대통령이 불참한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 보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코로나 시국에서도 너무 과감하게 돌아다녀가지고 비판을 받았던 분이 다른 것도 아닌 지금은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감기 핑계로 하는 거는 나 삐졌다. 김건희 여사 더 이상 건들지 말아라. 뭐 이런 신호를 노골적으로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토사구팽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이 토사구팽 시즌 3. 1번은 대선 때 같이 어깨동무하고 달고나 먹었던 이준석 대표 결국 윤리심판이 걸어가지고 사실은 쫓겨나는 모양새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안철수 후보 단일화까지 해서 어쨌든 대선 승리에 일부분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 앞두고 또 토사구팽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했고 세 번째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나서는 거 보면서 저는 토사구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기가 막힌 거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원래 정책실장이었거든요. 근데 정책실장이 느닷없이 언론사 인터뷰를 지난해 연말하면서 김건희 특검은 총성량 흠집 얘기다 해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책실장이 나와서 무슨 민생 얘기를 하지 웬 김건희 특검? 그랬는데 그 얼마 후에 비서실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은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축은 이관섭, 여권의 한 축은 한동훈 비대위 해서 김건희 여사를 잘 보필하고 호위하라고 특명을 내렸는데 이관섭 실장은 그 명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한동훈은 요즘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관섭 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안 나온다. 뭐 나 기분 나빠서 토론에 참석 안 해. 대통령이 그래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근데요 지금 댓글 올라오는 분들 벌써 2만 명이 넘었어요? 어이구. 정말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신가 봐요. 근데 전부 다 쇼로 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안 나온 것은 또 대통령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글들도 많고 이제 국민들이 막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김철근 총장님. 맞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그 3자 회동이 언론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한다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언론에 먼저 흘러나와서 먼저 기사화되고 또 그걸 사퇴 요구했다는 것을 비대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확인을 해주고 이런 걸 보면 이건 극비에 붙여져야 될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언론에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른바 약속 대련의 그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네 분 패널한테 잠깐 좀 물어봅시다. 쇼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지금 애청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거 같은데 장성철 소장님은 쇼다 아니다.
쇼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다. 자, 쇼면은 자 항복하고 이 정말 멋진 계획을 세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에 대해서 인정할게. 그러니까 쇼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쇼는 아니다. 김철근 총장님은 쇼라고 보시는 거고? 그 가능성이 크다 보는 거. 전희영 교수님. 저는 쇼할 능력이 안 된다 해요. 그럼 쇼 아니라고 보세요? 네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요? 저도 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그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잘 안 통하는 정부고 안 통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쇼하는 거라고 봤는데 지금 4분 중에 3분이 쇼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네요. 제가 한 달짜리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한동훈 그렇죠. 비대위원장은 한 달짜리다. 만약에 정말 사퇴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돗자리 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철규 공관위원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가면서 기자들하고 이제 다시 일문일답을 했는데 딱 이철규 공관위원에 대한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철규 공관위원이 용산의 뜻을 받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철규 위원장은 제 스텝이니까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내에서 위원장님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가로 열고 발끈 가로 닫고 그 거취에 대해서 누가 얘기한다는 겁니까? 하면서 기자들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되게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고 이철규 공관위원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뜻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짜고 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비대위 회의할 때 생중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분해가지고. 분해서 떠는 건지. 이제 물러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약속 대리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양쪽에 필요한 것들이 다 충족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차별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차별화를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출구를 못 찾았던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기자 불러서 김치찌개를 끓여주니 오찬을 하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이 대통령실에서 대안으로 나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확 뚫어주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이 KBS하고 또 인터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마디 좀 해주면서 이렇게 출구를 만드는 쪽일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게 아귀가 좀 맞는 느낌이어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내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내일 친윤계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정말 그렇죠.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분만 소개를 하고 이어가지요. 목포의 어매님. 동훈이가 반기를 든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요. 쟤들은 특수부대 했던 짓을 정치에도 적용하려고 할 겁니다. 상명하복이 생명 아닙니까? 그런 의견 주셨고요. 책방 아이디 쓰시는 분 쇼쇼쇼 속지 말자 쇼쇼쇼 선거쇼 쇼로 보셨고요. 참사랑님 한동훈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데 누가 이길까요? 윤통이 이기죠. 한동훈이 이기죠. 한동훈이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지금은 한동훈이 이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김철근 총장 계속 소수파네요. 계속 소수파예요. 그래도 제가 돗자리 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만약에 쇼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물러날 거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안입니다. 대통령 임기 3년 6개월이 남았어요. 근데 왜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공개를 해버렸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살아남는다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을 인정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공개를 먼저 했다고 나는 보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럼 대통령이 지시를 한 내용이 결국 한동훈한테 막혀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랬을 때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1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쇼가 아니다. 정말로 너 물러나. 라고 했다면 그러면 뭐 때문이냐.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공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도 이유는 될 거라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막 이렇게 저기 가면서 손 들어주고 여기는 뭐 김경률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용산에서 생각하기에 저거 저러면은 안 되는데 전략공천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가 지금 그림 그려놨는데 왜 자가 저렇게 하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거 갖고는 근데 이제 그건 핑계이고 예. 정말 이제 본질은 김건희 씨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김건희 문제를 풀지 않고 선거 치를 수 있겠나? 이게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국민 눈높이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패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이수정 교수가 뭐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그랬다가 그게 어떻게 상식이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몰고 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뜻을 관철시켜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대충 선거 전에 사과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시나리오를 봤거든요. 그게 이제 약속대련이죠. 예. 약속대련.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됐을 때 한동훈의 한계와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한동훈이 확장성을 가지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인데 그 차별성의 핵심은 김건희 특검이다. 라고 그때 처음 취임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지점에 맞닥뜨려진 거죠, 지금. 특검에다가 플러스 명품백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찌됐건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생명을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근데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린이라고 보는 거죠. 영린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발언들도 다 용산과 짜고 치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지금도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 최고요. 참 이걸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상인가 싶었어요. 김건희 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잖아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 돌아가신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그 딸의 효심을 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의 피해자잖아요. 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 건가요?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죠.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김건희 여사인데 피해자에게 책임지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거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해도 너무하답니까가 아니고 아무리 배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해도 너무한 말 아닙니까? 아니 전혜영 교수님, 김건희가 피해자입니까? 아니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거는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 국민들이죠. 부끄럽고 속상하고 과연 이 나라의 절대 존엄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오나? 라고 진짜 속상한 국민들이 피해자지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자꾸 묘사를 하는가. 아무리 공천받고 싶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왕적 이런 정치의 후광을 받아서 다음 제왕을 꿈꾸는 자기가 무슨 대선 후보나 황태자 정도 되는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김건희 여사의 집사쯤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냥 특검법도 잘 맞고 명품백 논란도 조용히 잘 진압하라고 했는데
뭔가 요즘 하는 거 보니까 황태자를 꿈꾸는 것 같아서 바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공천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여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는 다른 의원들도 이런 말 하지 마 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을 실제로도 틀어막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도 틀어막는 정말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진짜 민주주의 파괴자입니다. 여야 간에 있어서의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도 파괴하지만 이렇게 본인 비서실장 불러다가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보니까 벌써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 뭐 또 이용 의원 있죠. 대선 때 윤석열 수행실장 했었죠. 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권이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수도권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용 의원도 이제 수행실장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과는 무슨 사과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총장님 그러면 김건희 문제 들지 않고는 국민의힘 선거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요. 대통령 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거 지든 나라 망하든 김건희 건들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금과 옥조라는 겁니까? 영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린? 예. 영린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손바닥에 네. 왕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린이죠. 정어리 TV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얘기했다가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도 날리는데 우리 정어리 TV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은 압수수색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가 무사할 수 있겠냐고요. 진짜 정말 너무하세요. 그만 이재명 당대표 이제 얘기해요. 이제 네? 이재명 당대표 얘기하면 되지 이제 뭐. 장성철 소장님 엄중 경고합니다. 정어리 때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정어리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네. 네. 장 소장님. 네. 저는 그 부분이 아무리 이 정권이 상식에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아까 짜고 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밖에 없잖아요. 김건희 보호. 네. 그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 부부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를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입당을 하면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신변 보호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를 들어봐도 김건희 여사의 기억자도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선을 넘는 행동인지 그거를 이번에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이관섭 비서실장이 보여준 거죠. 아니 그래도 김철구 총장님 대통령 자신도 어떤 생각이 있을 거고 지금 대통령실에 참모들 있잖아요.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 얘기하면 잘리잖아요. 많이 다 나갔어요.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총선 출마를 핑계로 그만두긴 했지만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V1, V2 뭐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V0 얘기를 하잖아요. 실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제가 그 대통령실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출마하려고 나온 사람들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수사받기 싫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해요. 대통령실에 있었던 참모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이제 특검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지 참모들은 눈치와도 그냥 빤하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가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없는 거죠. 아 이게 누구 나라입니까? 누구 나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하는데
그 앞에서 난상토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난상토론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참모들 모아놓고 대통령 앞에서 자 그러면 신년 기자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론해봐 이렇게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을 못 내렸대. 결국은. 못 내렸는데 참모 하나가 그럼 김치찌개 끓여서 기자들하고 같이 5천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흘러내려와요. 아 이게 참 좋은 대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 하시고 기자 질문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만 나오면 장관들도 총리도 정책실장도 화들짝하는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예를 들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양평고속도로 의혹 터지니까 당장 안 하겠다는 식으로 아니 국토부 장관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여사 얘기만 나면 화들짝해서 안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원희룡 장관은 국회의원을 하고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사실 그때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 맹세하는 듯이 해석이 돼서 지금 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로 한나라의 정책실장이 무슨 인터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총선용이다. 선거라는 말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이런 인터뷰하다가 비서실장으로 사실상 승진했어요. 또 있어요. 국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받으면 안 된다고 회의하고 총리가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는 겁니까? 국무위원, 장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항상 하는 게 김건희 여사 호위하는 듯한 말투이다 보니까 정말 이게 국민들이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기업에 있는 관계자들 이렇게 만났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분들이 모이면 그냥 웃는데요.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도대체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잘못된 신호가 되는 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 현직 의원들이나 후보들한테 너 지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선택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헷갈려가지고 우왕좌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천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공천 엉망돼버리면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튕겨져 나오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좀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전에 2016년 꼴 나는 거예요. 옥새 들고 나르샤는 못해도 비록 이거 누구 공천이냐. 옥새 안 들고 날랐다니까 자꾸 왜 옥새 들고 날려. 아 그러면 하여튼 영도다리는 안 간다 쳐도 어찌됐든 간에 이건 누구 공천이냐라는 걸 가지고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 한동훈이 버텨주기만 하면 한동훈의 사천이냐 아니냐 윤심 공천이냐 이게 끊임없이 계속 선거 때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길 거라고 보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예. 첫 번째는 권한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 상당합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랑은 좀 다릅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직자 한 명 자기 힘으로 자기 주관대로 임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뭐 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는 비대위원 뭐 대통령실에서 몇 명 넣으라고 했겠지만 대부분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거를 다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안 듣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다른 판단을 통해서 공천을 한다. 그러면은요, 최고위원 의결로 공관위원장 바꿀 수 있어요. 이철규 공관위원 자꾸 말 안 들으면요, 공관위에서 해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최고위가 아니고 비대위. 비대위에서 해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김기현 대표 체제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명분입니다. 전혜연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받은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사과해야죠. 그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라고 얘기하는 한동훈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은 조작에 당한 피해자라고 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명분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각 지역에 여론조사 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공천 바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공천은 비대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공천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눈치를 의원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이기는 게임이다. 이기는 싸움이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전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할 수 없는 다 동의해 주세요. 오늘 여기 처음 만나가지고 또 뭐 저한테 또 딴지 걸려고 그래요. 좀 이따 밥 먹기로 했는데 밥 안 먹을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민주당이 타이밍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버텨주고 국민의힘이 시끌시끌한 상황이 계속 돼버리고 의원들한테 그냥 알아서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맡겨버리면 그러면 대통령실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한 명 보호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마음대로 투표하시오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풀어놔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카드는 그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기는 게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사실 쫓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 중에 다 한동훈 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팀인가가 누군가는 틈을 비집고 들어갈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위원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한동훈 물러나! 이렇게 하는 순간 비대위 그냥 팍 깨져버리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아무리 버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흔드는 거지, 계속. 근데 나는 두 분의 얘기에 한편은 좀 뭐 수긍이 되기도 하지만 현실 권력에 대한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렇게 봐요. 대통령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공개가 된 상황인데 비공개로 쉬쉬쉬 하고 있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거의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 말이 안 먹힌다? 더군다나 이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에요. 두 분 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건 완벽한 상명하복 관계거든요. 내가 오래 못 버틴다고 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정치적 내상을 깊게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결국 제가 한 달짜리라고 말한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아까 약속대는이라고 하셨잖아요. 살아남는다면. 저는 결국은 살아남는 과정이 된다면 그건 약속 대련으로 포장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걸로 봐서 약속 대련이 아닐 가능성도 꽤 높아지는데 만약에요. 그렇다고 칩시다. 이제 김철근 총장께서는 현실 정치 또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 장성철 소장,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그래도 이걸 한동훈이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보셨는데 만약에 지금 선거 치르기도 전에 한동훈 이게 이제 짜고 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를 했을 때 한동훈 이기면 선거 끝나기도 전부터 윤석열 레임덕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통치를 해요? 근데 징조가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어제 일요진단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때 얘기했던 증여세 문제, 상속세 문제 이거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잖아요. 거의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생토론에서 기재부 장관 얘기도 안 듣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한 거를 기재부 장관이 이거는 못해요라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당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용산이 섬이 됐네. 근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너무 많잖아요.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검찰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이어가지고 검찰 인사를 다 지금 해버렸잖아. 법무부 장관 비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무부 차관만 임명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캐비넷 정치로부터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유로운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실세였기 때문에 캐비넷이 아니었던 거지 우리가 모르는 캐비넷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가족 관련 여러 가지 뭐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뭐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고민했었고 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하고도 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용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의 단체 카톡방에 글 올리는 거는 저는 정말 대통령실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게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뭐 목소리가 와글와글 나오긴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당 내부에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론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 막강한 세력이 있거나 명실상부하게 자력으로 올라온 정치인이라서 차기 대권주자 정도의 입지를 확고하게 고쳤다면 미래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후광 효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 대통령실의 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내져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술을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뭘 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검찰을 동원해서 이제 족친다고 칩시다. 검찰이 윤석열 말을 들을까요? 한동훈 말을 들을까요? 한동훈 말을 들을 가능성이 더 높죠. 나는 이미 거기에서 줄서기 잠깐 궁금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원석 총장 그거 보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배신할 텐데 지금 당하는 것도 그런데 내 밑에 있는 것들도 내 말 안 들어 이런 감정을 표출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출마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격한 반응을 보였던 거. 한동훈 미래 권력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털 만큼 웬만큼 다 털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더 사실은 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불기소 처분했던 거 지금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전부 울산시장 사건도 그렇고 다 재수사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는데 한동훈은 미래 권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검찰이 안 움직이겠죠. 전혜영 교수님 말씀이 맞으려면은 아마 이제 오후부터 당의 어떠한 친윤 의원들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나와야죠. 네, 그거 봐야 돼요. 만약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한동훈 눈치를 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한동훈 눈치 보거나 짜고 치는 것이거나. 짜고는 아니라니까요. 그건 미련 버리세요, 앵커님. 저는 짜고 치는 것 쪽에 아직은 왜? 더 왜요? 그렇게 봐볼까 싶어가지고. 아니, 저기가 그렇게 그런 거를 정밀하게 기획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을 낼 때 사퇴 요구 받았다는 얘기를 사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숨겼어야지 맞거든요. 근데 어제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언론 그건 본인이 지금 입으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네.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했거든요.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 보는 행동이 이게 하나만 아니죠. 아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를 모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이런 경우에 이런 말은 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명시적으로 사퇴 요구 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이 인정한 거는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 여기까지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 낸 거. 그게 사실 팩트란 말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이걸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딱 규정이 되잖아요. 이거 자체로 엄청난 문제가 돼요. 그렇죠. 당무 개입이 돼요. 당무 개입이 돼요. 네. 이거 탄핵 사유가 됩니다. 맞습니다. 선거 그런데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가 나중에 논란이 됐을 때 그냥 언론이 보도했을 뿐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사퇴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게 아니죠. 저것까지 밝힌 것은 그러면. 그것도 똑똑하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똑똑한 걸 떠나서 지금 짜고 치는데 짜고 치는 것을 안 보이는 게 능력이죠. 실력이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정밀하게 기획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앵커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상식적인 정권은 아닌 것 같아요. 합리적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짜고 치려면은 하나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켜야 돼요. 공천하지 말아야지. 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갑자기 오후에 저 너무 제가 여권에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포구에 불출마하거나 비대위원을 좀 사퇴하고 저 회계사의 본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짜고 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러서는 거니까. 김경률 사퇴를 한다고 하면 이제 한동훈 판정패가 되는 거죠. 판정패는 되지만 예. 당대표로서의 지위는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지금 이제 아직도 이게 짜고 치는 건지 아닌지 확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짜고 쳤든 안 쳤든 간에 김건희 씨라든지 지금 용산에서 헷가닥한 가장 큰 이유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뭐 국민 눈높이 뭐 이런 얘기까지는 좋은데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요즘에 뭐 이제 김경률이 한동훈 대변인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누굽니까? 우리 김성한 평론가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내 입으로는 못하겠어요. 저기는 이거를 굳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정리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애청자님들 수준이 매우 높지만 정치 10단이지만 또 그것 자체를 정확하게는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떤 사람이고 왜 그 말이 이렇게 그냥 돌아버릴 정도인지는 저는 한마디만 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마리 앙뚜아네트는요. 아름다운 외모로 작은 요정이라 불렸다. 전 그 얘기하고 나머지는 김성환 평론가님이 말씀하세요. 28세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8세인가? 루이 16세. 16세였나요? 16세의 왕비.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비였는데 굉장히 사치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그거 아닙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 그랬나?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굉장히 그 말이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비유를 해버리니까 그 같은 명품백 사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건 뭐야?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나왔다는 건데 근데 저는 오늘 종편이나 보면 전부 다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거는 본질을 오히려 비껴가는 얘기이고 더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사안을 이게 마치 김경률이 잘못 얘기를 한 것인 것처럼 몰아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봐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본질을 흐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기의 본질은 이 사안을 그냥 이대로만 덮을 수는 없다. 어찌 됐든 간에 이건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직접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표명하고 그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거부하는 그 수준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비유를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물고 들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는 그건 잘못된 태도라고 근데 그 봐요. 검사들의 기획력에 대해서 너무 좀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특히 특수부 검사들 같은 경우 기획 수사에 굉장히 능한 분들이고 판을 짜놓고 그 판에 딱 맞춰서 수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능숙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서 이게 그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내공이 굉장히 좀 많아서 깊고 경험이 많아서 정치력으로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내공이 되느냐. 그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얘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완전 정치 초짜인데 대통령을 맞서 싸워서 돌파한다? 제가 보기엔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특수부 검사로 한솥밥을 먹은 게 몇십 년입니다. 그 검사 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이 완전 체질화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정치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정치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내가 보면 극복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짜고 한 거죠. 네, 그 말씀에 저도 일부분 수긍하고요. 저도 계속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도 미심쩍게 그걸 갖고 있는데 왜 아까 이제 짜고 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냐면은 방식이 너무 거칠어요. 예를 들면 짜고 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긴급회동 조선일보 보도 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이 다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20일, 21일 사이에. 근데 만약에 짜고 쳤다고 하면은 슬쩍 한 번만 흘려주거나 이거 뭔가 액션만 살짝 취해줬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건데 막 두 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사퇴 요구했다, 지지 철회 선언했다 이렇게 나오고 뭐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의원이 막 거기다가 링크를 걸고 하면서 막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사퇴 요구를 했다거나 이런 방식들로 가는 건 이건 짜고 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거칠어요. 이 방식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버티면은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진짜 엄마를 선택해버리면 아빠는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사람이 이렇게 품이 넓을까? 그동안에 봤던 스타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래 권력이라고 보기에는 당내 지지 기반도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전에 유승민 원내대표처럼 뭔가 이제 콘텐츠가 있어서 이른바 국민들한테 저 정도 사람이면 한번 봐야 되나?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해온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없이 한동훈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후광 효과로 빨리 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주자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좀 섣부른 감이 있고 중요한 것은 당내 세력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왜 자꾸 검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법무부 장관 공석이에요. 그리고 차관을 임명했거든요. 오늘 뉴스 보면은 주요한 검사 보직 인사 또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차관 상황에서 인사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데 이 정도 고위급 인사는 대통령실에 제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검사들한테 계속 간접적으로 신호를 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내가 지고 있다. 그렇죠. 내가 지고 있다. 그리고 차기 법무부 장관 인사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방법을 알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나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걸 떠나서 검찰이 원래 이렇게 이제 그 안테나를 막 이렇게 돌리니까 이 다음 자기 권력이 한동훈으로 가는 것 같으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말 안 듣고 한동훈 말을 들을 거다 그런 얘기였죠. 근데 우리 이제 김철근 총장이 오늘 현실론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그럼요. 네. 그리고 사퇴 요구한 게 국민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관철시킬 겁니다. 뭐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만약 그게 관철이 안 되는 상황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아남아서 총선까지 간다. 그러면 그건 바로 약속 대련으로 국민들이 알아먹을 겁니다. 예. 그럼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비대위원장 맡을 때 사실 비대위원장 맡는다는 얘기 나오기 전에 총선 출마할 거냐 말 거냐는 얘기가 언론에서 설왕설래가 막 나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미적미적하면서 시기가 늦어졌어요. 그러다 마지못해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동훈은 하기 싫어한다. 한동훈은 하기 싫어하는데 그럼 그림이 보이잖아요. 내가 이걸 짐을 떠안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자꾸 떠안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선 내가 비대위원장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나한테 주십시오.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떠맞는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제가 끌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1인자하고 2인자 사이에 그 정도의 얘기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맡겨놨는데 지금 한동훈은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다고 제일 높은 수위의 말이 국민 눈높이예요. 뭘 이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김경률이 거기에 이제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한동훈의 입장은 자기 나름대로는 명확하게 분명히 이건 불법 행위였다. 그러니까 몰카 공작이었다는 건 명확하게 했고 나머지는 자기의 정치적으로서 국민 눈높이 정도 얘기했는데 나보고 물러나라고 해?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생각해. 이건 약속하고 다르잖아.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사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못 받아들이겠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이 비대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 비대위원장 되기 전과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형식이 되면 이상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 지난 3주 동안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한동훈만이 당을 살릴 수 있다. 총선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다. 구세주다. 구원투수다. 이런 거에 3주 동안 뽕을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장 처음 됐을 때는 처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한 게 뭔지 기억하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 총선 이후에 하는 거 어떻겠냐 그런 얘기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뭔 소리야 가지고 되게 세게 들이받아가지고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당대표로서 내가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각을 세우지 않고 대통령 얘기를 거부하지 않으면은 이거 총선 못 치르겠다. 보수파가 완전히 무너지겠다. 당이 지겠다. 그런 사명감과 소명의식 때문에 이것은 짜고 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진짜로 한번 세게 붙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 갑자기 그게 이 생각 왜 그 생각했냐면은요. 지금 설이 바로 앞이에요. 설 때 만약에 구도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버리면은 4월 이 첫 주 들어가면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 국민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만약에 한동훈이 대통령실에서 억지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이것도 1, 2주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처분으로 가야 되나? 하여튼 거기서 시끄러워지면은 바로 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뒤집어지면은 다시 국민들 마음 되돌리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민심을 볼 때 보통 여론조사를 보는데 한국갤럽에서 16일에서부터 18일 날 조사한 거 또 나왔거든요. 그 결론이 그거예요. 한동훈 효과가 없다. 일부 종편과 언론에서는 한동훈 띄우기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뭔가 좀 효과가 있나 봤더니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총선 출마자 입장에서 가뜩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낮아. 한동훈 위원장도 별 효과가 없어. 근데 굳이 한동훈을 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효과가 없는 게 한동훈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효과가 없는데 굳이 차라리 그냥 이 판 빨리 끝내가지고 새로 하자 이런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2004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보수당이 선거 한 달 앞두고 전당대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박근혜 대표를 선출했어요. 그리고 17대 총선을 치렀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 못할 것도 없어요. 지금 한 80일 남았는데 저도 생각해요. 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하면 한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3월 21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지금 60일 정도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명분으로 내세운 게 지금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한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살아나서 장악을 해 나가잖아요. 그럼 공천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님은 지극히 개혁신당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차별화해가지고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 개혁신당이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6개월. 버티겠다는 하는 얘기죠. 아니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 봅시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현재까지 12시 현재 동시 접속자가 29,700명을 넘어섰는데요. 대단하네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클린핸즈님 3만 찍으면 한번 박수 치고 갑시다. 그런데 뭐 3만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이렇게 한 거 오늘 기록인데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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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이님 3만 원 슈퍼챗 3만 가지야 하고 쏴주셨는데 3만 안 되면 돌려드릴게요. 와, 대단하네요. 스티브 정님 지금 한동훈은 짜고 치는 것을 미리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은 쿠데타를 준비를 해왔다고 보고 시점 예상보다 일찍 왔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사람은 검찰총장 이원석입니다. 검찰이 누구 편을 드느냐가 관건이죠. 조중동은 한동훈 편이고 사전에 교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쇼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근데 지금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고요. TV조선을 못 봤는데 채널A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게 비판 많이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보면 알아요. 조선일보 보면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보통은 얘기하잖아요. TV조선은 조선일보는 한동훈한테 흠집이라도 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보도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한동훈한테 힘을 실었고 김건희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 지금 이걸로는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사실 조건부 수용론도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걸 봐야 조선일보는 계속 한동훈한테 어떻게 지금 한동훈까지 무너지면 이번 총선은 이거는 지는 거다. 더 이상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게 조선일보의 기본적인 뭐 시각이에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최대한 그래도 보호해주고
뭐 이기고 지고의 싸움은 아니지만 한동훈한테 흠집이 나면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매체가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다른 매체 말고 조선일보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지가 대략 보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채널A를 유심히 봤더니 시스템 공천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뭐 중진 등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등등을 아주 상세하게 짚으면서 그런 걸 핑계로 내세운 거죠. 요구가 아니라 압박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돌아선 게 아닌가. 한동훈에게서부터 돌아섰다. 그런 그 얘기도 있었지요. 한동훈과 정치적 결별을 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결별을 한 것이다. 그 말을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했는데 그 자막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정치적 결별이 아닌 인간적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 얘기인데. 저게 더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네. 너는 이제 믿을 수 없어. 너는 이제 내 사람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사람 아니야. 완전히 무서운 말이야. 근데 물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오늘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윤 대통령이 워낙 뭐 경로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니까 또 스타일도 워낙 화를 잘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연락해서 아이 그게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에 참모들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차분해질 때가 됐다고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휴전을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수습 불가능한 상태로 가버리면 그냥 송선 끝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한동훈을 치우고 갈 수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지막 카드 아니었나요? 바꿀 수 있나요? 제가 한 달짜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차별화된 메시지를 못 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일체로 인식이 돼서 여론조사에 전혀 변화가 없을 건데. 그게 딜레마죠.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출마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나는 예측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2004년도 예를 제가 들었죠. 총선 한 달 전에 임시 전당대회까지 치르면서 박근혜 대표를 선출했던 선거 한 달 앞두고도 당대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바꿀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결국은 뭐 시스템 공천 얘기를 했지만 영린이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세게 했던 그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비대위를 그대로 놔둬서는 문제가 있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한 거고 그걸 무너뜨리는 과정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정치력이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동훈이 이기는 상황으로 된다. 그럼 결국은 국민들이 아 니네들 짜고 했구만 이렇게 보여질 거라는 거죠. 야 진짜 별 해석이 다 나오네요. 인천의 원덕규 님이 이런 글을 보내셨네요. 이번 싸움을 사람들이 표면적인 것만 보는데 저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한동훈 부인 진은정을 주목합니다. 예전에 전두환 부인 이순자와 노태우 부인 김옥숙과의 기싸움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얼마 전 나경원과 김건희의 기싸움도 물론 김건희 승리로 끝났지만 나경원은 김건희를 인정 못하겠지요. 비록 한동훈이 윤석열 졸개지만 진은정은 김건희를 상전으로 생각하겠어요? 진은정은 자기 집안도 대단하고 지도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인데 속으로는 김건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제부터 베갯머리 송사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랑 직접 카톡하는 사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직접 카톡하는 사이인데 뭐 굳이 그렇게 뭐 힘들게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겠죠. 나랑 카톡도 하고 말이야. 내가 시켜줬는데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든 게 아닐까.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왔을 때 저는 김건희 막기용이다. 그렇게 봤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부분 관련해서는 목숨 걸고 막아줄 줄 알았는데
뭐 이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 안 풀면은 선거 뭐 치르나 마나다 이런 얘기 계속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달 딱 됐죠.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뭐 가는 데마다 환호성이고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자고 난리니까 이제 바람도 들어갔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국민 눈높이가 나오는 거죠. 그 상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몰상식과 비상식의 세계에서 살다가 한 사람이 상식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잠깐 뜨니까 저쪽은 돌아버리는 거지. 저는 대통령실이 총선보다는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더 몰두를 했다라는 생각이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 선거만 생각을 했다면 과거에 안철수 그 당대표 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하긴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철수는 당시만 해도 대선 주자로서 그래도 각광을 받고 있었고 일부분 수도권에 더 득표가 있을 거라고 대부분 언론이 예측했지만 결국은 김기현 대표 쪽으로 대통령실 마음이 쏠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도 말도 안 되는 후보를 사실 공천했다는 비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또 공천한 모양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볼 때 정말 중요한 선거라든가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잘 세워가지고 대통령실의 민심을 얻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김건희 여사 건들면 절대 안 돼. 절대 존엄을 지켜야 돼.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됩니다. 예,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박수 쳐주십시오. 3만 명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체로 쭉 올라가다가 점심시간 되면은 점심 드시러 가시느라고 좀씩 빠지는데 아까 그렇게 힘을 주시고 또 3만 명 넘게 이렇게 동시 접속해 주시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어리 TV 계속 사랑해 주시고 백운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쇼인지 아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쇼가 됐든 진짜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선거 때까지는요. 하여튼지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심지어 옛날엔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있을까? 하여튼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니까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슈퍼챗 3만 원 보내주시면서 3만 축하합니다. 오늘 3만 돌파 신경 쓰느라 패널님들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오늘 방송 장성철 소장님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제 방송으로 다시 시청하고 이제 지후 분유 먹여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지우아빠 헬리님 슈퍼챗 쏘지 마세요. 그 돈으로 지우 맛있는 분유랑 이런 거 사서 먹이세요. 지우가 튼튼해야 우리나라가 튼튼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헬리님이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군요. 저는 패널님들 말씀 듣느라고 아까 2만 돌파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 고맙습니다.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창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되게 어렵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집권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년 정도를 당대표 쫓아내고 새로운 당대표 만들고 또 당무에 개입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창피하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많이 창피합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창피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2년을 살았습니까? 이제 4월 총선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제가 D- 찍어놓고 있는데 79일 남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오늘 토론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개혁신당이 창당됐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으로 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합쳐질지 각자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제3지대가 다 모이는 빅텐트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 날 이준석 당대표가 개혁신당 그 빅텐트 얘기를 하면서 골든타임이 지났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거 무슨 의미일까 궁금한데 오늘 마침 김철근 사무총장 나오셨으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발언을 먼저 들어보죠. 골든타임이요?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제 정당이 지금 창당을 기획하고 있고 그 창당 과정이 설등과 겹쳐서 아주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정당이 만약에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창당 다음 날에 합당하자고 하는 것도 그 당의 구성원들한테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우리도 할 수 있어식의 창당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도 할 수 있어를 너무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만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개혁신당은 김용남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입니다. 자, 김철근 총장 나오셨으니까 골든타임이 지났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지금 그 토요일 날 창당을 했고요. 지금 다른 분들이 창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창당이 완전히 완료되는 시점이 2월 설을 지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식의 창당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점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창당까지 끝내고 나서 각 정당이 그러고 나서 통합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오늘도 뭐 몇 번의 기자회견이 그러니까 아침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후 2시에 아마 통합 비전에 관련된 기자회견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 논의 과정들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 중에 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자 이건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낙연 대표는 이번 주가 분수령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창당 시간표가 잘 안 맞잖아요. 이걸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게 결국 이렇게 맞춘다고 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각자 창당하고 난 다음에 합친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뭔가 지금 다 당의 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합치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고 또 하나는 이낙연 대표 호남 출마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땐 나오면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당락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예를 들면 3지대의 그 활동 공간을 열려면 그 지도자급의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셔야죠. 출마를 해야 공간이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당락의 문제를 생각하고 계산을 해버린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든 지역구에 출마할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뭐 지역이 어디든 호남이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의 그 정책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마를 해주시면 그 엄청난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출마하는 것 자체가 무슨 정치적 욕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해서 출마를 하고 또 뭔가 활로를 뚫어주고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3지대 신당이 기성 정당의 기득권을 꿰고 정치 신인들한테 기회를 주는 장으로 보이려면 지도자급들은 험지로 출마하고 신인들을 오히려 좀 당선 가능성이 있는 대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적으로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전략적 판단을 하겠죠. 지금 통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정확히 결정된 바가 없어서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전략적 판단으로 해서
아마 출마지를 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지역은 정했습니까? 아직이요. 예. 대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많고요. 저는 뭐 신당을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이준석 대표의 저런 발언과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른 쪽에서는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내 밑으로 들어와라. 당신은 뭐 창당하려고 그러냐. 우린 창당했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아니 개항을에 출마해라. 뭐 호남에 출마해라.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상당히 현명하고 아이디어 많고 올바른 판단 많이 하지만 협상 대상자가 있고 되게 지금 조심스럽지 않으면은요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당의 얘기는 가급적 공개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당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하지 않으면은 오해가 생겨서 언론을 통해서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들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금 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애정을 비판했는데 무슨 한동훈 당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당원이죠. 저는 정당 가입 안 합니다. 정치도 그래요? 안 하고요. 정치 안 해요? 안 합니다. 뭐 하고 싶다고 전에 얘기한 게 있어요. 아 맞아. 어디 대사 나가고 싶다고 했던 것 같은데. 대사? 총영사. 그러다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터지는 거예요. 놀러 오세요 나중에. 예. 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김철근 총장 오늘 뭐 세 분 패널이 집중 인터뷰하는 자리가 됐는데 그런 소리 다 이렇게 담아 듣고 좋은 정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신데 아까 3만 원씩 슈퍼챗 쏘시면서 3만 돌파 축하해 주셨는데 별콩님은 5만 원 보내주시면서 동시 접속 5만 갑시다. 정어리 가족 여러분 조금 더 힘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 숫자에 가급적 연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쁜 건 참을 수가 없네요. 네. 착한 보험 클리닉님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백운기 선생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제가 저쪽에 있을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함께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조영래님 또 보내셨어요. 이렇게 계속 보내세요. 도대체 생각이란 게 없는 대통령 쪽팔려서 못 살겠다 내려와라. 제가 읽는데 부담 없는 걸로 많이 써주세요. 변함없이님, 콩이맘님, 김영일님, 소병률님은 아까 25,000 최초 돌파 기념 때 미리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수형님 TV가 바람 잡아가지고 최단 시간 2만 동접자 최단 시간 분노 릴레이 이럴 때는 분노가 아니고 격려 릴레이라고 해주십시오. 쭉 참여해 주셨는데요. 키다리 진실이님, 보스형님 TV님, 변함없이님, 소병률님, 수카님, 김실장님 계속 참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어리몰에서 정어리 머플러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정어리몰에 굉장히 좋은 제품들 많이 있거든요. 이번 설에 저희 정어리몰에서 좋은 선물 상품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머플러 이후로 하나만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정어리몰이 내놓은 상품이 한우 양념 불고기입니다. 옆에 보이시죠? 농협 안심 한우 믿고 드실 수 있고 가격이 참 좋습니다. 500g 한 팩을 사시면 500g 한 팩을 더 드리고 그러니까 1kg인데 29,900원에 무료 배송까지. 그러면 좋은 조건 아닌가요, 장성철 소장님? 너무 좋죠. 예. 그리고 또 오늘 3만 돌파했기 때문에 배국 예. 앵커님께서 오늘 출연진에게는 또 한 포씩 또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예. 정말. 그런데 400세트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으로 상강들 지국장이 보내주신 정어리 만평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급히 만들어서 시의적절하게 보내줬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여당 주류 측 인사와 대통령실 인사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나 사퇴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사퇴 논의라기보다 사퇴하라고 주류 측이 한 위원장을 압박한 겁니다.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겁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어지간히 까불라고 했지.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준 이 장면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도 문제가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뺀지라. 명품백은 왜 건드는 거니? 이제 집에 가 쉬어라.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용산에서 만든 걸로 착각하겠는데요. 예, 정어리 만평 만들어서 보내주신 상강들님 감사합니다. 정어리 만평 볼 때마다 참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상식이 좀 바로 서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김철근 총장님, 장성철 소장님, 전혜영 교수님, 김성환 평론가님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더 힘내서 오전 11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